안녕하세요. SNM 트레이닝 발전소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아티클은 Eccentric Isometrics: The Ultimate Way to Strength Train Part 1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 아티클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기존의 이제 트레이닝 방법론에서 보통 이 훈련이 이렇게 유의미하다를 보는 이런 생리학적 지표들이 되게 많이 있고, 그런 지표들이 우리가 이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주요 이유라고 되게 많이 얘기들을 해요. 뭐 힘 생산, 아니면 뭐 무게가 얼마 올라갔다든지, 출력은 또 뭐 얼마나 증가했는지, 이런 부분에 보통 초점을 많이 맞춰가지고 이런 트레이닝이 유의미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우리 오늘 소개할 아티클의 저자 닥터 조엘 시드만은 이제 고유수용성 감각, 즉 이제 뇌가 이 훈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 몸에 좋은 운동 프로그램이 어떻게 좀 구성이 되고 이것들이 실제 스포츠에 어떻게 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둬가지고 저희가 너무 좀 신선해서 이렇게 좀 이 아티클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저희가 이 파트 1에서는 이제 목차가 있는데, 일단 for reason for performing EIS, 이 EIS는 여기서 eccentric isometric을 줄임말이거든요. 이제 그거는 제가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거고, 이 EI를 수행해야 되는 4가지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두 번째는 12가지 키포인트, 이거를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12가지 키포인트들, 어떤 걸 좀 중요시해야 되는지 12가지 좀 제시를 하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자, 4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이제 PAP라는 걸 증가시킬 수 있다고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요거는 우리 선민쌤께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PAP는 Post Activation Potentiation의 약자인데, 쉽게 말해서 영어부터 읽어드릴게요. Short-term improvement in ballistic or powerful movement performance following conditioning activity. 이거를 해석하자면은, 뒤에서 보이시는 컨디셔닝 액티비티는 이런 어떤 무거운 물체를 드는 거를 말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벤치프레스 사진이 방금 나왔죠. 벤치프레스를 무겁게 수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벤치프레스뿐만 아니라 어떤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동작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컨디셔닝 액티비티를 한 후에 그 오른쪽에 보이는 체스트 패스, 메디신 볼 체스트 패스와 같은 기계적으로 벤치프레스와 유사한 동작 대신에 그거를 볼리스틱하고 좀 파워풀하게 수행했을 때 그 수행 능력이 단기적으로 엄청나진 않지만 어떤 약간의 상승 효과가 있는 그러한 현상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해드린 것처럼 벤치프레스와 어떤 메디신 볼 체스트 패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로 많이 하는 스쿼트와 스쿼트 점프가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PAP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피로하고, 두 번째로 상승 효과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운동을 했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난다고 말을 해요. 피로와 어떤 상승 효과인데, 이렇게 위로 보이는 그래프는 상승 효과를 나타내고요, 아래로 보이는 거는 피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가운데 보이는 결과적인 어떤 상승작용의 결과적인 그래프가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네모나게 표시된 윈도우 1과 그 이후에 윈도우 2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텐시에이션, 어떤 퍼포먼스가 단기적으로 향상되는 그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로 PAP를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은 피로와 이 상승작용을 어떤 휴식시간, 얼마만큼의 휴식시간, 그 무게는 어떻게, 몇 개를 해야 이런 상승 효과가 극대화되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좀 실제적으로 이제 일반인 분들이나 그냥 일반 트레이너분들 혼자서 운동하실 때는 잘 느낄 수 있는 게, 이 피라미드, 역피라미드 훈련 방법론 있잖아요. 그렇죠.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마지막 맥시멈을 찍고 다시 내려올 때 이전과 같은 무게라도 좀 피로 때문에 드는 거리들 수도 그 느낌만큼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 나거든요. 이제 그것도 이런 PAP가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증가된 프로프리오셉션 앤 센서리 피드백, 그러니까 그 고유수용성 감각과 감각 피드백이 향상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여기서 이 EI를 이용하면 이 스테빌리티와 시메트리컬 로딩, 즉 대칭성과 안정성이 향상된다고 좀 얘기를 하거든요. 이 대칭성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이 뒷부분에 이 사람이 그 몸 내부적으로 EI 동안 자기 몸에 집중하면서 인트rinsic 피드백, 몸 내적으로 발생하는 피드백에 집중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 시메트릭한 거를 좀 이제 대칭성을 좀 잡아낸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조금 제 경험적으로 좀 의아한 게 저 같은 경우에 스쿼트 좀 비대칭이 무게가 올라갈 수 있는 편인데 저는 솔직히 제가 그런 걸 좀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대칭성을 유의미한가라는 생각 좀 했었고 아마 조금 오히려 그 비대칭을 발생시키는 그 좀 약한 치명적인 링크들이나 그런 패턴들에 EI를 적용해서 그 트레이닝하면 좀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저희는 좀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스쿼트 자체를 좀 집중해서 한다고 대칭성을 잡는다는 건 조금 비약이 있을 것 같고 이 사람도 아마 조금 그런 비대칭성 훈련에 이런 EI를 적용하면 더 효과가 있다 정도의 뉘앙스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가 생각했을 때도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도 어떤 이미 비대칭적 자기가 인지 못할 수준의 비대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상쌤 스쿼트 할 때 자기는 엄청나게 대칭력을 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비대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까지 고칠 수 있는 정도로의 어떤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보단 네, 그렇게 해석하기보단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어떤 속도나 무게 드는 것 자체에 집중해서 들 때보다 어떤 EI 저희가 소개해드릴 EI에 좀 더 집중하고 내재적인 피드백, 감각 피드백에 더 집중해서 하는 게 더 그나마 일단 대칭적인 그런 로딩에 더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것 같고요. 네. 실제적으로 차은쌤 말씀하신 것처럼 고치려면 비대칭 훈련 통해서 링크를 보완해야죠. 그렇죠. 네, 또 그런 링크를 할 때는 그런 앞서 말했듯이 이런 EI 같은 방법론을 획득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건 저희가 또 경험적으로도 하고 실제로 회원들한테도 되게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좀 고려하시면 되고 이제 이 두 번째 문구가 이제 제가 좀 픽한 좀 핵심 문구인데 금방추는 EI와 같이 신장된 구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피드백과 고유 수용성 정보를 제공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금방추라는 거는 이제 우리 몸에서 그 고유 수용 감각기 중에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감각기예요. 이제 트레이너라면 이 기계적 수용기 굉장히 잘 알아야 되고 그 중에 핵심 역할을 하는 게 이 금방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금방추가 활성화되는 거는 사실 우리가 흔히 근축에서 콘센트릭이라고 근육이 서로 짧아지면서 힘을 내는 구간에서는 사실 금방추가 어떤 유의미한 그 운동을 하지 못하고 활성화 작용을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좀 잘못하는 게 보통 이런 콘센트릭 근육이 짧아지면서 힘을 내는 구간에 너무 많은 초점을 둬요. 모든 트레이닝 방법론이나 아니면 일반적인로 훈련을 하시는 분들도 그 구간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EI 내려가고 버텨내는 구간에 집중하는 것들이 훨씬 더 이런 감각 정보 관련된 부분에서 유의미하다라고 보이고 이것들은 저희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좀 픽을 했습니다. 네. 세 번째 이유로 이 호프만 리플렉스라고 말하는 운동 리플렉스 중에 하나를 향상시키고 그 향상되는 H 리플렉스가 호프만 리플렉스가 PAP를 향상시키는 메커니즘 중 하나라고 이제 이 사람이 소개를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되는 논문을 이제 좀 선생님이 보셨다 해가지고 그거를 좀 설명드릴까 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거는 제가 깊게 본 건 아닌데 그 H 리플렉스가 어떤 PAP의 효과를 결정짓는 결정 요인 중에 하나라고 이제 조엘 박사님이 말을 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더 이제 찾아보려고 찾아봤는데 그거와 좀 논문들이 조금 상반된 논문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무조건 이게 맞다 아니다 라고 믿기에는 아직 조금 이른감이 있다 정도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EI 특히 아이소메트릭에서 이제 구분을 지어놨는데 이제 그 일딩 아이소메트릭과 오버커밍 아이소메트릭을 나눠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구분을 확실히 하셔야 하는데 이
오버커밍 아이소메트릭 같은 경우는 이 첫 번째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로 벽을 미는 것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실제로 본인이 좀 컨트롤 못하는 무게를 실제로 밀고 있는데 밀리지 않는 것 같은 아이소메트릭. 그래서 이때 똑같이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얘는 실제로 밀려는 액션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일딩 아이소메트릭 같은 경우는 버틴다고 표현을 하시면 되세요. 이거는 이 만약에 바를 이 상태에서 딱 치워버리더라도 올라가잖아요.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오케이 리액션 버티고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게 되게 유의미한 게 이 두 가지 아이소메트릭 액션 둘 다가 유의미한 PAP를 수준의 PAP를 만들어낼지라도 이 오버커밍 아이소메트릭은 고유 수용성 감각 관련해서 어떤 임팩트를 갖지 못한다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는 간단하게 이 아까 말했던 그 근방추가 액티베이션하고 고유 수용 감각기로서 엄청 좋은 역할들을 하기 위해선 이 익센트릭 신장되는 구간이 되게 필요하고 그게 중요한데 사실 오버커밍 아이소메트릭은 오히려 컨센트릭 아이소메트릭이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가만히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바를 치우는 순간 위쪽으로 튀어 올라갈 거고 이 사람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CI는 이 앞에 뒤에서 말했던 이 EI보다 더 좋은 고유 수용성 임팩트를 갖지 못한다라는 거를 이제 이 사람이 소개를 했고 그거 좀 재밌어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를 보실 건데 이제 네 번째가 저희가 좀 내용 정리하다가 엄청 많이 좀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면 사실 어차피 아티클이기 때문에 네. 엄청 논문이나 뭐 이런 내용 이런 거 엄청 자세하게 실어오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걸 좀 나름대로 해석하고 유의미한 내용도 추출하는데 네. 좀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네 번째는 스티프니스와 고유충성 감각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일단은 이 사람이 스티프니스에 대한 정의를 조금 다시 해줘요. 좀 뒷파트긴 하지만 이렇게 스티프니스라고 하면은 보통 좀 뻣뻣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 스티프니스가 절대 그런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몸을 되게 굳건하게 좀 보호해주고 오히려 튼튼하고 있고 이런 뉘앙스고요. 그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이 플렉서비티라고 스티프니스에 반대되는 개념인데 오히려 이 유연성에 대해서 너무 좋게 평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플렉서빌리티는 모빌리티랑 되게 좀 많이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굳이 구분해서 나눠서 쓰는 책에서는 플렉서빌리티를 단순히 A에서 B 지점으로 늘어나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A에서 B 지점 늘어나는 거에 더해서 그 기능적인 역할이나 능력이 가능한 그 A에서 B 늘어나는 범위를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용어에 대한 것들은 조금 신경을 좀 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티프니스와 고유sun성 감각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이 내용을 해석하고 전달해 드릴 때 좀 힘들었던 게 사실 이 스티프니스와 이 금방추의 활성화나 그 고유수용 감각기로서의 역할의 좀 전후관계나 상관관계를 조금 저희가 정리하는데 좀 어려웠어요. 네. 근데 굳이 그거가 딱 구분되는 그 스티프니스와 이 스핀들의 액티베이션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구분될 수 있는 툴을 하나 생각하라고 하면 아마 EMS 정도 좀 떠올렸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 EMS를 저희가 전기자극을 통해서 특정 근육을 활성화시키잖아요. 네. 근데 단순히 누워서 EMS를 통해서 근육자극을 탁탁탁탁 시켜내는 과정이 사실 그 고유수용 감각기로서의 역할을 촉진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물론 거기서 뭐 움직임이 어떤 특정 움직임이나 이런 게 좀 시작되고 하면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좀 이제 그런 거는 우리 앞서 어떤 스티프니스야 고유수용 감각기로서의 역할이 조금 확실히 구분된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그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기존의 밸런스 트레이닝 툴이나 그 바이브레이션 툴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밸런스 트레이닝 툴들이 갖는 가치에 대해서 NASM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있대요. 좀 가치라기보다는 그 밸런스 트레이닝에 대해서 NASM에서 얘기할 때 네. 초보자들한테 처음에 제공되는 트레이닝 하나로 밸런스 트레이닝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 하나로 되게 그 운동 단위의 리크루트먼트 동원을 되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말인즉슨 이 스티프니스랑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오히려 이 막 부하를 주거나 이럴 능력들이 부하를 컨트롤하고 이럴 능력들이 충분하지 않는 초보자들 상대로 어떤 밸런스나 조금 불안정성이 포함되는 훈련을 시키면 막 근육이 막 얼얼할 정도로 힘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근데 이 사람의 그 밸런스 트레이닝 툴들이 고의적이던 아니면은 그 의도치 않게 만들어진 것이던 그런 스티프니스와 고유수용 감각
압박을 좀 촉진할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건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초보자분들께 트레이닝을 제공할 때 좀 부하를 통해서 향상시키기 어려울 정도의 초보자들을 트레이닝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으세요. 그쵸. 재활 단계에서도 엄청 유의미할 유명하죠. 수 그렇죠. 있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코 컨트랙션과 리시프로컬 이니비션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좀 저희가 많이 좀 골머리 썩었던 부분이거든요. 이 내용을 전달할 때. 저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네. 자, 이 파트에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강화된 상반 억제의 레벨은 이론적으로 GTO로부터 오는 자가 억제를 완화시킨다. 요약하자면 코 컨트랙션은 자가 억제를 최소화하고 상반 억제를 최대화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코 컨트랙션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사이신경에서 주동근과 기랑근에게 둘 다 수축 신호를 보내는 상태라고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리고 상반 억제는 이제 주동근이나 뭐 주동 한 근육으로 수축 신호를 흥분 신호를 보내고 반대쪽 근육으로 억제 신호를 보내는 걸 의미하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플러스 된다고 시너지를 낸다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달해 드리는 게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혹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어차피 이 아티클 링크 걸어둘 거니까 한번 좀 읽어보고 좀 저희가 혹시 놓치거나 좀 부족한 분이 있으면 그거 관련해서 설명을 조금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까요? 네. 툴이 나오네요. 자, 두 번째 파트는 실제적 적용을 위한 12가지 키포인트들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시드만 박사님은 이 EI를 적용할 때 어디에나 적용해도 되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7가지 핵심 움직임들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수평 당기기와 밀기, 네. 그리고 수직 당기기와 밀기, 스쿼트, 힌지, 그리고 런지와 스트라이드. 런지와 스트라이드를 같이 묶어서 했는데 스트라이드는 그냥 말 그대로 어떤 보폭, 그쵸? 네. 넓히면서 하는. 걸을 때 그냥 그런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런지를 특히 강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다른 그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다른 글들에서도 이 런지가 이 스쿼트를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런지만의 메리트들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이고 네. 이 다음 제가 본 영상 중에 스플릿 스쿼트 런지를 315파운드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그 사람 뭐 목적이 있겠죠. 근데 뭐 힘이 좋고 뭐 본인이 그 정도 그렇죠. 수행할 수 있다면 뭐. 자, 호리존탈 프렘 푸시는 뭐 어려운 거 아니고 뭐 로우 이 시티드 로우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벤치프레스, 벤치프레스. 예, 그리고 뭐 푸시업 같은 류의 훈련을 얘기하고 그리고 버티컬 풀은 이제 턱걸이, 랩풀다운, 그죠? 네. 숄더 프레스, 예, 오버헤드 프레스, 예, 그렇죠. 그런 동작 그리고 스쿼트, 힌지, 런지류는 뭐 그게 얘기할 필요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이 코어에 관련된 운동을 굳이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적절하게 수행되는 EI가 엄청난 수준의 코어 액티베이션과 스테빌라이제이션, 안정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네. 필요에 따라 진짜 뭐 초보자나 클라이언트의 수준에 따라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굳이 넣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요거 좀 되게 많이 공감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대학교 때 그 코어 훈련 3개를 대보라는 거에 있어서 제가 그냥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때 교수님이 되게 되게 칭찬해 줬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오히려 막 플랭크, 뭐 데드버 이런 것들을 그냥 코어를 위한 훈련이라고 단편적으로 보는 게 저 오히려 트레이닝에 있어서 좀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코어를 쓰지 않는 운동을 찾지라고 하는 게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 말이 안 되죠 사실.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예. 코어의 활성이 그렇죠. 전제가 된다는 건데. 그쵸. 그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좀 네, 유의해도 어쨌든.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ROM. 가동 범위. 예. 그렇죠. 참 분분한 문제고 이 사람의 좀 뭐 대표라고 하기 힘들지만 그 아티클 중에 90도 스쿼트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찬사를 보내는 아티클이 있어요. 네. 근데 좀 대단한 게 그게 진짜 왈가왈부도 많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강력하게 지지하는 게 전 좀 신기하긴 했어요. 왜냐면 막
비판이나 또 걔네들의 그런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근데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릴 때 이 사람이 이걸 뭐라고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이제 이 돈 콜랍스가 의미하는 것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돈 콜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보통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나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물론 무게 그 자체를 드는 그쵸, 것도 그쵸. 중요하지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상체의 척추의 안정화 딱 중립 상태를 만든 네. 상태에서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과도한 ROM으로 운동을 수행하다 보면은 그런 척추 중립이 무너지는 것들을 무시한 채 운동이 수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을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만 수행을 하라고 하는데 그거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가동 범위가 이제 시드만 박사님은 90도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돈 콜랩스라고 말하는 것 같고 그 외에도 있나요? 그게 아닌가요? 맞는 말씀이시죠. 근데 저희는 그 90도 스쿼트를 저희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근데 그 이 사람이 그 90도 스쿼트랑 할 때 얘기를 할 때 너의 맥시멀 ROM 최대 ROM이 옵티멀 ROM 최적의 ROM은 아니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그 90도 스쿼트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좀 아닌 게 있는 게 그런 옵티멀 랭스는 그 본인의 역량에 따라 확실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하긴 해요. 그쵸. 예. 그래도 그렇다고 뭐 맥시멀을 꼭 제가 선호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리고 사실 맥시멀이 옵티멀인 경우는 사실 그거는 진짜 엄청 희귀한 경우죠. 사실 저도 트레이너하면서 많이 못 봤던 것 같거든요. 그쵸. 그 아래 수준까지도 좋은 정렬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뭐 엘리트 역도 선수들이나 가능한 부분이고 그래서 좀 힘들 것 같다 생각했고 이 사람의 이 두 번째 머슬 스핀들의 리센시티제이션이지 디센시티제이션이 아니다 라는 부분이 이 ROM에 있어서 핵심 문구라고 저희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신체가 힘줄 인대 및 결합 조직을 과도하게 늘리는 부자연스러운 위치에서 훈련을 지속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마 스쿼트에서 뉴트럴 포지션이 무너지는 ROM에서 진행되는 스쿼트를 의미하는 걸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때 저희가 그 래핑 이펙트라는 쌈 효과라는 스쿼트 관련 풀 스쿼트 관련된 그 효과가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이 풀 스쿼트 어느 특정 범위를 넘어서 풀 스쿼트를 할 때 이 무릎 근처에 있는 근육의 액티베이션 정도가 오히려 줄어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구간은 이 금방추나 이런 감각기에 의해서 제대로 된 보호 메커니즘이 만들어지지 않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ROM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반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좀 동의하는 측면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좀 고려하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글을 봐보실 분들 중에 네. 다음 포인트 보면 듀레이션. 네, 이게 정확히는 아이소메트릭 듀레이션. 그죠. 아이소메트릭을 몇 초 가져가야 되는데 그쵸. 이 사람이 보통 2에서 7초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2에서 7초라고 말을 하는데 예. 이게 어디서 나온 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2에서 7초인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짧으면은 그 충분한 감각 정보를 못 받고 너무 지속되면은 피로가 쌓여서 수행이 제대로 된 자세로 수행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구간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포스처 이스키. 이게 3분의 ROM과 연관이 되는 내용인데요. 그쵸. 이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이 뉴트럴 포지션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뉴트럴 스파인이 유지가 되는 만큼이 너의 ROM이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해요. 그 척추의 포지션을 고정함과 동시에 가장 큰 스트레치 딥스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이는 명백히 너의 적절한 ROM을 찾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 이게 좀 저희가 직역이라 완전 자연스럽지 않은데 이 뉴트럴 포지션이 유지되는 만큼을 그 본인이 가능한 ROM의 기준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회원님들이 스쿼트의 ROM을 결정시키거나 아니면 ROM에 대한 질문이 들어올 때 너의 뉴트럴 스파인이 유지되는 만큼 앉아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것보다 좀 더 회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하긴 하지만 저 핵심이 사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많이 공감했던 것 같아요.
그쵸. 요 그 범위가 변할 수는 있죠, 그죠? 훈련을 통해서 변할 수는 있는데 그쵸 그쵸 그거는 변할 수 있죠.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90도 혹은 그 내외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네. 5번째 시각이 아닌 느낌으로 수행하라. 예, 예. 네. 이게 아마 무슨 의미죠? 아까 이 사람이 말했던 네. 그 대칭성에 대한 부분의 근거를 아마 이 사람은 이거로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쵸. 이거를 잘하면 네가 대칭성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음, 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죠. 예. 근데 그 근거로 이 사람은 이 프로세싱 타임에 대해서 이 처리 시간에 대해서 네네. 얘기를 하는데 그거가 그거를 예. 그거를 여기 저희가 직역한 부분을 약간 읽어드리자면은 손해에서 움직임 조정을 협응하는 것과 함께 위 처리 과정은 이제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그게 총 200에서 500ml까지 걸린다고 해요. 근데 그것보다 네. 그 시간이 저희가 고유 수용성 감각을 이용해서 어떤 자세 조정을 하는 거에 비해서 8배에서 9배 정도 시간이 더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딱 맞는 최대한 빠른 그 순간순간에 어떤 미세한 자세 조정하기에 오히려 불리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엘 시드만 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을 감고 시키기도 하고요. 최근 제가 영상 본 거에서는 예, 예. 눈을 감진 않지만 약간 비스듬하게 렉에서 바벨을 꺼낸 다음에 한 45도 각도로 몸을 비스듬하게 틀어서 스쿼트를 수행하는 그것도 약간 어떤 고유성성 감각과 그쵸, 그쵸, 그쵸.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뭔가 식으로 시각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 더 줄이기 낮춘다는 위해서. 뉘앙스에 그쵸. 있고 실제로 이 고유소형 감각 정보는 사실 모든 감각기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예요. 이거 극단적으로는 미각으로도 가능하다 얘기를 해요. 진짜 극단적인 경우에. 근데 이 그렇기 때문에 특정 그 감각기들로 그런 네. 고유소형 감각 정보들이 쏠릴 수가 있는데 이제 아기의 경우는 그 시각의 움직임 관련 정보의 비중이 엄청 많이 크다고 얘기를 해요. 시각이. 근데 성인이 될수록 오히려 이런 고유수용 감각, 약간 어떤 금방추, GTO 이런 구조물에 의해 그런 움직임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는 비율이 훨씬 는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각과 관련돼서 이 트레이닝에 있어서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보는 게 좋은데 이 사람이 그 그 눈을 감고 하는 스쿼트에서 이 사람의 고유수용 감각기가 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볼 때 그 95%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는다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쇼맨십이 아닐까라는 저는 좀 생각을 좀 하긴 했고 근데 그 95%라는 수치가 네네네. 경험적으로 나온 건지 실제로 잘 원하는 모르겠어요. 네, 그거에 대한 수치는.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그 정도? 오케이. 잠시만. 넘어갈 때 약간 이게 잠깐 여기서 한번 자르자. 잠시만요. 근데 이게 약간 제가 하면서 생각이 드는 게 약간 이 사람들이 이 아이가 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원래 처음에 처음에 껴놓으면 되지. 처음에 껴놓으면 되겠죠. 그 저번에 했던 것처럼 퍼스트 랩이랑 이미 하고 있는 것들 그렇게 껴놓으면 되지. 영상 하나 이렇게 아직 뭐 사진 영상 그러면은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네, 넘어가서. 넘어가 보면은 네. 6번 풋 액티베이션이네요. 풋 네. 액티베이션. 그래서 시드만 박사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봤는데 네. 실제로 아티클도 봤고 발 트레이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링크 걸어드리긴 할 텐데 그 박사님 그 시드만 박사 영상을 보면 거의 다 맨발 혹은 이런 왼쪽에 보이는 이 발가락 신발이라고 하나요? 미니멀리스트 슈즈로 수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혹시 엄청난 메리트라던가 그런 게 있을까요? 그 발이라는 구조물이 사실 그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인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진짜 다이나믹한 움직임이 가능한 관절이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사람이 운동화처럼 이 쿠션이 굉장히 많고 오히려 좀 발을 보호하기 위한 신발을 신고 나서부터 오히려 발목에 대한 문제가 진짜 급부상했다 그래요. 근데 그 자체가 뭐냐면 발목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래에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고 좀 여러 방면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더 훼손이 되면서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이런 베어풋이나 맨발을 통한 트레이닝은 진짜 유의미하다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느 정도 수준의 산, 그러니까 해발 1000m 정도 수준의 산까지는 런닝화 정도를 신고 오르는 걸 추천하는 것 같아요. 굳이 막 동네 뒷산이나 그쪽 갈 때 이 발에 거의 반 깁스 수준으로 강력한 워커나 이런 아웃도어 신발을 신고 거기를 오르는 거는 이 발목에 있어서 오히려 되게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신발을 신는 거는 약간 장갑을 끼고 타이핑을 네. 하는 거랑 그쵸 그쵸. 마찬가지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이게 저희가 너무 그 발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감각 정보들을 정보들. 무시한 채 살아가는데 가끔씩 이런 베어풋 트레이닝도 그런 감각들을 느껴보고 약간 민감성을 다시 되돌려주는데 약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원래 여건이 되면 사실 이런 베어풋 관련된 이런 신발들을 사실 사이즈별로 좀 세척기나 아니면 소독기 같은 거 쓰고 사이즈별로 운동 올 때만이라도 그렇게 생활해봐라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옛날에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뭐 실제적으로 이제 실현되진 않지만 그런 생각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발에 대한 기능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 거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호흡. 호흡. 그래서 호흡 같은 경우는 뭐 크게 특별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조엘 박사님이 강조한 것 중에 운동 수행 중에 숨을 쉬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저희 흔히 고중량 웨이트 할 때 발살바 호흡하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모디파이드 발살바라고 썼긴 했는데 거의 발살바랑 뭐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죠. 그냥 미세하게 약간 빨대에 불어넣는 것처럼 마시는 것처럼 호흡을 해라 해도 된다. 숨을 참거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험적으로 봐도 사실 고중량을 주고 이제 우리가 이하이 한 2초에서 7초 정도 템포로 내려가고 버텨라라는 말을 했을 때 사실 숨 쉬는 사람은 없어요. 할 수가 없죠. 네, 알아서 본인 몸 지키기 위해서 이제 안 되고 이 숨을 그런 구간 중이나 운동 중에 숨을 참는 거에 있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그 자체가 이제 복압 벨트의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네. 이 복압 벨트에 대해서 제가 사실 굉장히 좀 부정적인 사람인데 왜냐면 우리 몸은 어떤 거를 제공할 때마다 사실 그 능력을 조금씩 잃어요. 잃어버리죠. 예. 그래서 복압 벨트를 할수록 이 브리딩, 이 발살발 통해서 몸 스스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은 줄거든요, 사실. 네. 그게 더 향상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벨트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좀 조심하는 편이고 오히려 이런 EI 같은 훈련을 통해서 좀 고중량을 좀 익숙하게 하는 그런 거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 회원들께도 좀 그렇게 제공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래도 뭐 다 문제 없이 건강하게 다 잘 살고 오히려 그렇죠. 허리 통증도 전혀 없으시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만 잘 숙지가 돼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거. 네, 다음으로 랩 레인지. 랩 레인지. 그렇죠. 조엘 박사는 EI를 할 때 1에서 5회만 하라 그러죠. 네. 근데 이 1에서 5회라는 게 그 우리가 흔히 고전적인 트레이닝 그 분류 툴에서 뭐 최대 근력 이런 식으로 많이 나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근데 그 정도의 맥시멀 부하를 무조건 선호하는 거 아니고요. 단순히 이 랩스는 좀 적게 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TUT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면 좋아요. 타임 언더 텐션이라고 실제로 텐션 하에 유지되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EI 같은 경우는 이 TUT가 진짜 높아요. 실제 내 근육들이 일하고 있는 시간이 단순히 이 랩스에 의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굳이 이 랩스를 많이 두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랩스를 크게 두지 않는 또 다른 되게 중요한 이유가 이 퀀티티보다 무브먼트 퀄리티에 초점을 두는 말을 이 사람이 해요. 네, 그죠. 이게 사실 5회 이상 넘어가면은 그 퀄리티를 유지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렇게 제가 다른 데서 본 걸로는 5회에 EI로 수행하는 5번의 반복수는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의 12회에서 15회와 맞먹는 어떤 TUT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그렇게 긴 시간 동안 EI를 하면서 모든 집중을 감각 정보에 기울이면서 네. 하는 게 사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랩수를 제한하는 게 좋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 조엘 박사님은 이제 학습에 초점을 되게 많이 두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한 랩 한 랩을 되게 최대한 완벽에 가깝게 수행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분이니까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 무브먼트 퀄리티를 기준으로 랩스를 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이 말은 좀 개인적으로 공감이 조금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 TUT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반복수를 이 사람의 좀 캐패시티나 볼륨에 대한 능력이라고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네,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거 넘어서 이 강도와 로드, 진짜 부하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의 기준은 사실 앞이랑 똑같아요. 무브먼트 퀄리티를 해치지 않아야 돼요, 그 부하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50%로 시작을 하되 80에서 90% 이제 부하를 쓰면서도 무브먼트 퀄리티를 저해하지 않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걸 초점을 둔다고 이제 얘기를 그렇게 목표를 두고 운동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거 볼까요? 여기는 크게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 take your time. Take your time. 예. 왜 시간을 급하게 하지 말라 이거죠? 자 일단 이게 그 이유에서 이거는 좀 경험적인 게 큰데 그죠? 저 같은 경우는 그 한 세션이 한 횟수가 끝나고 그 아주 잠깐의 텀 동안 재정렬을 해요. 네, 왜냐면 그 고중량 훈련을 하고 사실 우리 몸에서 완벽한 대칭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고중량이 올라갈수록 그런 비대칭도는 선명해지고 몸적으로도 이 리프팅이 사실 굉장히 좋은 퀄리티로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를 고려할 시간도 굉장히 필요할 뿐더러 이제 내 몸을 재정렬과 다음 고중량 세션 때 그 EI의 퀄리티나 움직임 퀄리티를 최대한 확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그 리피티션 사이 반복 사이에 잠깐의 시간을 갖는 거를 강조를 하는데 저는 되게 공감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보디빌더 분들 중에서 정말 숨 꾹 참고 한 8에서 10회 정도 동안 정말 반복적인 근데 그게 금비대에 되게 좋은 템포라고 하잖아요. 보통 202 템포라고 하는 네네. 그걸 하는 동안 사실 그러면 진짜 숨 고르게 할 시간이 없어요. 계속 숨 참고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전에 봤던 이 아티클 중에 그런 보디빌더 되게 엄청난 금비대 가진 보디빌더들이 꼭 이 문제 때문은 아닐 수도 있지만 네. 호흡과 관련된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잘 때도 무호흡증 때문에 이 호흡기 따로 착용하고 자는 빌더들도 꽤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이런 것들이 좀 존중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고민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뭐 금비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걸 수 있어도 적어도 일반인 분들은 이런 거 그리고 이런 이 타임을 가지고 안 가지고가 아까 말했던 이제 그 조엘 박사가 뇌에 있어서 이 좋은 운동 역학 자체가 프로그래밍이 되냐 안 되냐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언급을 여기서 하진 않지만 앞에 말했던 것들을 좀 토대로 볼 때 이것도 좀 그런 뉘앙스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떤 피드백하는 과정들로 이 시간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 뭐 개인적인 경험상은 그 어떤 프로그램을 따라서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개수를 채우기에 약간 제 능력이 약간 부족하다 느낄 때 약간 어떻게든 빨리 그 개수를 채워야 되겠다라는 할 때 약간 요렇게 바로바로 하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퀄리티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중간에 그 랩 사이에 휴식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 랩에 어떤 퀄리티를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보시죠. 그러면은 11번 less gravity, more squeezing. 여기서 스퀴징이 뭘 뜻하는 거죠? 이게 제가 이 스퀴징을 조금 잘못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스퀴징을 보통 짜내다라고 표현하면 이 어떤 가슴 운동 끝구간에 막 이렇게 짜내고 막 어떤 특정 포인트에 굉장히 초점을 못해서 막 이렇게 짜내고 막 이런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해서 사실 되게 마이너스하게 바라봤었는데 이제 이 아티클 읽으니까 그런 느낌보다는 그 우리
그 EI 아이소메트릭 구간, 그 버텨내는 구간이 있어서 아까 말했던 그 일딩 아이소메트릭을 하기 위해서 좀 강력한 힘을 내라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지, 이 흔히 보디빌딩에서 특정 근육을 막 좀 수축시키고 짜내고 이런 뉘앙스는 아니더라고요. 쉽게 그래서 말해서 아이소메트릭 구간에서의 이센트릭 아이소메트릭 구간에서의 본인의 최대 코 노력을 컨트랙션. 그쵸, 네, 코 컨트랙션, 최대 본인의 노력. 최대의 노력을 가해라 그쵸. 라는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중력과 관련된 부분이 저는 이 반복이나 이런 훈련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운동을 하는 분들 중에 내려가는 구간을 보면 이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구간을 쓰는 분이 되게 많아요. 내려간다는 건 훨씬 더 능동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요. 떨어진다는 건 그냥 그 상태에서 본인이 힘만 풀어버려도 푹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쵸. 쉽게 말해서 저희가 뭐 이제 좀 재래식 변기에 그냥 앉아 있는 거는 솔직히 저희 뭐 20분 30분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덜 앉아서 흔히 우리가 스쿼트라고 비슷한 포지션에서 절대 저희도 2분 이상 못할 걸요. 2분도 못할 것 같은데 저희. 근데 이 자체가 이런 패시브 액티브의 좀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내려가는 구간에 있어서도 실제로 이렇게 액티브하게 본인이 익센트릭 구간을 전부 다 컨트롤하면서 내려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사람은 강조를 하고, 저는 되게 공감하는 편이에요. 저도. 네. 아까 말했던 금방추랑 관련해서도 좀 되게 그죠. 공감을 하고요. 실제로 그 중력에 그 몸을 맡기는 순간 그 구간은 근육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는 구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쵸. 실제로 의미 없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 움직이는 게 되는 거지, 근육은 거기서 큰 기여를 하지 못하죠. 그냥 수동적으로 하게 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신체적 불균형에 따라서 그거에 그냥 맡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능동적으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잡아내려고 노력을 해야지 어떤 트레이닝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거. 자, 넘어갈까요? 이제 오케이. 저희 마지막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코치로서 되게 좀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이제 절대로 저희가 하면 되게 안 되는 실수 중 하나가, 내가 흔히 외형적으로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자세를 이 사람이 그대로 재현하고 만들어냈다고 해서 그 몸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작용들이나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 자체까지 최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하는 이 상관관계가 사실 엄청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우스갯소리로 저희 트레이너끼리 저한테 장난도 많이 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회원님들에게 터치를 진짜 많이 하는 게, 그게 실제로 그 회원님들이 내가 유도하는 근육의 액티베이션이나 작용들이 잘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되게 많이 거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거를 짚어서 이런 꼭 제가 말했던 뉘앙스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한 게 코치한테 되게 좋은 말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좀 감명 깊었어가지고. 저도 뭐 이전까지는 그냥 외형적으로 잘하면 잘하나 보나, 그리고 약간 물어보는 거 위주로 했었죠. 그죠. 느낌 오니? 근데 그것보다 그냥 동시적으로 운동 수행하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촉진을 해주면은 선수도 거기에 좀 더 알게도 모르게 약간 집중되는 경향도 그렇죠. 있고, 확인도 동시적으로 되니까 더 빠른 수정도 가능하고. 그죠.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이 피드백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이건 말 그대로 그 선수한테 어떤 말을 묻고 선수부터 받는 피드백들, 진짜 이 소통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이게 안 되면 사실 코칭의 의미가 없죠. 그냥 유튜브 영상 보고 최적의 자세만 따라해도 똑같은 걸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코치의 진짜 진정한 의의 중에 하나는 좀 이런 데 있다고 저희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 아티클 1부만 봤지만 1부에 대한 총평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볼게요. 자, 이제 저희가 파트 1 다 살펴봤고요. 이제 저희가 좀 아쉬웠던 점이나 총평을 하고 좀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민쌤이 좀 아까 읽으면서 저희 둘이 이거 가지고 토의하고 할 때 아까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그거 한번 요약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쉬웠던 점들이 굳이 하나 찾자면은 저 1번에 PAP 관련해서 얘기할 때 조엘 박사가 이센트릭 아이소메트릭스가 PAP 효과를 끌어내기에 가장 좋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한 이유 중에 하나가 피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상승 효과는 극대화하고 피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던 건데, 사실상 대충 언뜻 읽으면은 맞는 말이긴 한데, 왜냐면은
우리가 버티면서 내려갈 때는 사실 그 무게를 똑같은 무게를 올리는 것보다는 피로가 에너지 소비가 덜하고 그에 따라서 피로가 덜해요. 근데 이 EI라는 훈련 자체가 사실 TUT가 엄청나게 긴 훈련이잖아요. 그쵸, 그쵸. 거의 1분 가까이 될 때도 있는 그런 네. 훈련인데 그렇게 장시간 동안 진행되는 운동에서 아무리 이센트릭이라고 하지만 피로가 좀 유발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EI 어떤 지속 시간을 조금 더 줄인다던가 더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그 논리 자체가 약간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이 저는 좀 읽으면서 의아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실제로 이 훈련을 하면 회원님들한테 받는 좀 이제 피드백이나 저 같은 경우도 진짜 진 빠지거든요. 기절하시는 분도 있고 아, 맞아, 진짜 이게 1분 동안 이 자기 몸에 집중을 해서 그 모든 구간을 컨트롤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닌데 이게 그 피로에도 종류가 진짜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네. 뭐 육체적으로 아니면 뭐 조직적으로 피로도 있을 수 있고 신경계적으로도 피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좀 여러 방면으로 많은 피로를 유발하는 이런 EI 훈련이 PAP에 있어서도 무조건 피로를 최소화하고 상승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좀 비약이지 않나라고 저도 좀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게 아티클이라 좀 한계일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진짜 보충 설명을 정말 많이 할 거예요. 많이 찾고 해서 이게 그렇죠. 앞에서 말했던 대칭성 관련된 부분도 물론 거기에 대한 좀 코멘트가 있긴 했었지만 네네네. 그 좀 설명도 좋겠고 상반 억제와 컷 컨트랙션 관련된 내용도 좀 납득이 안 됐고요. 그리고 좀 힘 생산이나 뭐 파워 프로덕션, 퍼포먼스 좀 용어 간에 조금 혼란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도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해석하는데 약간 조금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었죠.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저희 마지막으로 좀 총평할 건데 창쌤이 총평 한번 해주시죠. 이 아티클을 사실 선민쌤이 저 추천을 해준 거예요. 근데 선민쌤이 저를 워낙 잘 알아가지고 제가 이거 정말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그리고 왜냐면 제가 진짜 생각하고 나 이런 훈련이 진짜 유의미한 것 같다 생각하고 그거를 적용하는데 그거랑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아티클을 실어놓은 걸 보고 제가 공감도 정말 너무 많이 했고 제가 이걸 읽으면서 네. 창쌤 얼굴이 자꾸 생각나. 이거 창쌤인데. 그래서 저도 선민쌤이 와얘 진짜 네. 창잘하리다 진짜 정말 너무 재밌게 읽었었고 그리고 저도 공감이 굉장히 됐고 사실 이 고유sun 성능과 피드백, 프로그래밍, 모터 막 이런 내용을 가지고 스트렝스 훈련과 접목시켜서 말한 리서치나 이런 게 진짜 많지가 않아요. 없죠. 진짜 없어요. 저도 이 조엘 박사가 네. 거의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게. 그리고 제가 정말 관심 있게 공부하는 운동 조절이라는 분야도 너무 물리치료사들이 공부하는 학문처럼 뭐 예시들이나 사례들이나 막 이런 것도 거의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 저는 이 사람이 이런 걸 다뤄서 진짜 너무 좀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좀 그렇게 하지만 근데 이 사람도 이 실기 영상을 저희들이 되게 많이 봤었는데 확실히 좀 실험적인 건 분명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유의미한 조건이 뭐 훈련에서 이런 거 진짜 납득되고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것도 있는 반면 한 가지 예시는 그 밸런스 패드 위에서 중량을 다루고 하는 훈련들이나 아니면 눈을 감고 굉장히 높은 중량들을 컨트롤하게 시키는 것들이나 이런 좀 의아한 부분들 근데 그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무턱대고 따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도 이 사람의 좀 어떤 이런 도전적으로 하는 이런 실기들이나 아니면 이론들이나 접목시키려는 노력들이나 이거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네. 뭐 여기서 총평하고 총평을 하고요. 네, 저희 첫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